새벽 3시 47분에 제가 목격한 일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일은 당뇨병에 대한 제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응급실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생사가 몇 초 만에 결정되는 형광등 켜진 복도에서 22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온 4,00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 어르신 중 70%가 의사들이 예방 가능하다고 말했던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70%입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로당에 앉아 계신 10분 중 7분입니다. 교회 모임에 계신 10분 중 7분입니다. 노인 체조 교실에서 보시는 10분 중 7분입니다. 하지만 제 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20년간 지켜본 후 침묵을 깨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죽음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의사들이 따르도록 훈련받은 바로 그 치료 지침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해보십시오.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규칙적입니까? 이제 오늘 아침을 생각해보세요.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잠깐이라도 어지러우셨습니까? 벽이나 침대 옆 탁자를 붙잡아야 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제가 오늘 설명드릴 연쇄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47분 그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씨 할머니라는 72세 여성분이 강남구에서 제 응급실로 급히 실려 오셨습니다. 따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당뇨병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약을 드셨습니다. 하루 3번 혈당을 체크하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제시한 낮은 수치 목표를 따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트를 보았을 때, 지난 6개월간의 혈당 수치들을 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수백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씨 할머니의 심장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바로 그 치료에 의해 천천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높은 혈당이 아니라 공격적인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한 혈당, 변동 때문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뇌는 기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의사들이 잘못된 수치를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0세입니다. 현재 의대생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응급실에 서 있었습니다. 당뇨병 치료 지침이 4번 바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바뀔 때마다 노인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높아졌습니다. 지난 8년간 3,216건의 환자 사례를 분석한 후 표준 당뇨병 교과서에 모든 내용과 모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공격적인 혈당 강화 접근법이 노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화된 심장과 신장을 몇 달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손상시키는 대사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잘못 알고 계실 3가지 중요한 혈당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숨겨진 장기 스트레스를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연쇄 반응이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5일 치료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기본적인 일상 업무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과 그들이 자라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22년간 일해왔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에 73세 여성분이 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따님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당뇨병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혈당은 항상 80에서 100 사이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약을 드셨습니다. 병원에서 권장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런 일은 제 응급실에서 매주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모든 규칙을 따르십니다. 모든 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거의 관리하지 않는 환자들보다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지금 한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때 어지럽습니까? 시야가 잠깐 어두워집니까? 무언가를 붙잡아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조용히 심장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에 나타나는 숨겨진 증상입니다. 어떤 의사도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역의 병원들이 따르는 표준 당뇨병 치료법은 중년 환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70세의 여러분, 몸은 50세의 몸과 같은 방식으로 포도당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장기는 공격적인 약물 용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화된 신장은 과도한 약물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약해진 심장은 계속되는 혈당 강화를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5년 전 제 응급실로 오는 모든 당뇨병 노인 환자를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3,247건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71%는 담당 의사가 완벽하다고 말한 혈당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아침 혈당은 90입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이 수치가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이 숫자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혈당을 공격적으로 낮추는 약을 처방하면 포도당 수치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안정적인 포도당 공급이 필요합니다. 뇌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 공급이 갑자기 떨어지면 심장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당이 90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심장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상은 축적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심장은 그냥 멈춰버립니다. 제약회사의 접근법은 10년 후에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의 딸이 제 병원에 그를 데려왔을 때 76살이었습니다. 내분비과 전문의가 그에게 4가지 다른 당뇨병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의 아침 혈당은 매일 아름다운 85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는 것도 지쳐서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하루에 16시간을 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에게 절대 처방하지 않는 특정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3일 내내 5분마다 혈당을 추적합니다. 이 씨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혈당은 매일 오후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24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고는 새벽 4시쯤 다시 4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폭력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고 매번 추락할 때마다 심장이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침 수치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에만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측정 사이에 숨겨진 혼란이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고 표준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지금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그리고 어쩌면 지금 바로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의 모든 병원 응급실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는 실수입니다. 어쩌면 어제 의사가 여러분에게 처방했을 공격적인 혈당 낮추기 프로토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65세 이상일 때 혈당을 너무 낮게 밀어붙이는 것은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의사가 공복 혈당을 100 이하로 낮추라고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젊은 당뇨병 환자를 위해 설계된 것이지 노화된 여러분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질 때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십 년의 삶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심장이 갑자기 포도당이 고갈됩니다. 지속적인 연료가 필요한 뇌가 공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신장이 보상하려고 애쓰다가 압도당합니다. 이것이 제가 연쇄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한 장기가 고군분투하고 그 다음 장기가 실패하고 그 다음 장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병원 침대에서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혈당 범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 공복 혈당 110에서 130 사이. 의사는 이 수치에 당황할 것입니다. 즉시 약을 늘릴 것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것은 실제로 안전구역입니다. 이 범위는 수면 중 심장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뇌를 예리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 포도당을, 추락 없이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여러분의 몸에 제공합니다. 두 번째 범위, 밤에 혈당이 90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조용한 살인자 구역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롭게 자고 있습니다. 포도당이 방금 75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심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뇌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지럽고 약하고 혼란스럽게 깨어납니다. 가족은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장기들은 방금 6시간의 응급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세 번째 범위, 식사 후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는 것. 이것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식후 가끔 치솟는 것은 너무 많은 약으로 인한 지속적인 저혈당보다 훨씬 덜 위험합니다. 저는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의 73살 초혜 씨였습니다. 그는 새벽 3시에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피부가 차갑고 거의 숨을 쉬지 않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혈당은 58배였습니다. 58배였습니다. 2주 전에 그의 의사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공복 혈당이 115였기 때문에 당뇨병 약을 늘렸습니다. 최혜 씨는 완벽하게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알약을 제 시간에 복용했습니다. 밥을 덜 먹었습니다. 매일 저녁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낮게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소생시키고 그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응급실을 4번 방문했습니다. 4번입니다. 항상 밤에, 항상 위험할 정도로 낮은 혈당으로. 그리고 매번 그의 주치의는 계속 약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60, 70, 8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피곤합니다. 안정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추락하면 심장은 젊은 사람처럼 백업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냥 효율적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의학 용어는 저혈당 심장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도 당뇨병 탓으로 돌리지 않는 한밤중 심장마비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로 약병을 확인하세요. 설포니루레아 약이나 인슐린을 복용하고 있고 공복 혈당이 100 이하라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죽음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그 전에 다음 야간 저혈당 사태가 심장이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중요한 혈당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 이 근본적인 오해가 당뇨병 자체보다 더 빠르게 노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22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르고 약을 성실하게 복용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혈당계를 확인하는 노인 환자들. 그런데도 그들은 심장마비, 신부전, 뇌졸중으로 제 응급실에 계속 실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의사가 목표로 하는 수치가 젊은 신체를 위해 설계되었지 노화된 신진대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의사들이 목표로 하는 표준 범위는 데시리터당 80에서 130mg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지에 인쇄된 마법의 범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이러한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제가 저혈당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현상을 만듭니다. 노화된 신체는 40세 신체처럼 저혈당 사태에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혈당이 90 아래로 떨어지면 잠깐이라도 심장이 급성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신장은 보상 호르몬을 생산하느라 분주해집니다. 뇌는 비상 프로토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 없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떨리는 손도 없습니다. 식은땀도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축적되는 보이지 않는 손상뿐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이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2달 동안 3번째 낙상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균형 문제, 어쩌면 초기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치의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평균 혈당이 마침내 이상적인 범위에 들어갔다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그 수치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상세한 혈당 기록을 검토했을 때 즉시 진실을 알았습니다. 네, 평균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당 15, 20회에 혈당이 85 아래로 떨어지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수면 중 그녀의 몸이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전기적 불안정성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숫자가 그녀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실제로 중요한 3가지 범위는 여러분이 들어온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아침 공복 혈당은 100에서 140 사이여야 합니다. 더 낮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90을 기록하면 축하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100 아래의 아침 수치는 밤새 연료를 유지하느라 몸이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이지 건강이 아닙니다. 둘째, 식후 최고치는 140에서 180 사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그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음식을 처리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인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혈당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물에 의해 너무 억제되어 자연스럽게 기능할 수 없는 신진대사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범위인데 야간 최저치는 절대 100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것이 노인 환자의 심장 사태를 예측하는 황금 숫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세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야간 최저치를 100 이상으로 유지한 노인들은 80대와 90대로 떨어진 사람들에 비해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률이 82%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이 데이터를 제시하면 그들은 더 높은 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을 걱정합니다. 그들은 120 이상의 숫자를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즉시 약물 용량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위험은 혈당 수치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사 유연성 부족, 세포가 연료원 사이를 전환할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약물로 혈당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아무것도 치유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일상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경직되고 취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검사 결과를 지금 바로 가져오십시오. 평균 혈당을 보십시오.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나 상세한 기록이 있다면 범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90 아래로 떨어집니까? 주당 2회 이상이라면 의사가 여러분의 좋은 조절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연쇄 반응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이 숫자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중요한 혈당 수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실에서 22년이 걸려 완전히 이해한 정보이며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일반 의사가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침에 공복 혈당을 체크하시죠? 잠에서 깨어 손가락을 찌르고 100에서 126 사이의 숫자를 보고 당뇨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공복 수치는 합병증 예측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한 공복 수치를 가진 환자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숫자는 아침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 혈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특히 노인을 죽이는 것은 이것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췌장이 더 이상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밥이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200, 250, 때로는 300까지 치솟지만 몇 시간 후 확인할 때쯤이면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급등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 급등, 혈류 속 설탕의 일시적인 폭발이 매일 신장과 눈의 미세한 혈관을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의 미세한 파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2번째 숫자는 취침 전 혈당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잠들기 전 140이 허용 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다. 혈당 110 이상으로 잠들면 여러분은 밤 시간 동안 위험한 수치 급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수면 중에 신체는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낮은 혈당 수치가 필요합니다. 높은 혈당 수치를 유지한 채 누우면 고생하는 췌장은 밤새 인슐린을 계속 분비합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혈당이 급락합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당뇨병 노인들이 수면 중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새벽 3시의 혈당 급락이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와 똑같은 패턴을 마신 법일 뻔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던 50일 가족입니다. 3번째 숫자는 식후 1시간 최고치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다른 무엇보다 신장 기능 상실을 더 잘 예측합니다. 식사 후 정확히 1시간에 혈당이 180을 초과하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신장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시간째에 다시 내려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상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신장의 여과 장치인 네프론은 108씩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급등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죽기 시작합니다. 일단 잃으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목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식후 1시간에는 1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식후 2시간에는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침 전에는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수치를 달성할 수 없다면 현재 치료 계획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며 투석으로 가는 빠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강남구에 사는 68세 초혜 씨가 있었습니다.
왼쪽 눈에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12년간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항상 그의 우수한 공복 수치를 칭찬했었는데 항상 95에서 105 사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제가 식후 1시간과 2시간 수치를 확인하게 했을 때 그가 정기적으로 230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년간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었습니다. 완전한 신장 기능 상실 직전에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시 이 3가지 수치를 추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당뇨병 노인들을 죽이고 있는 가장 위험한 타이밍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숨은 살인자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한국 응급실에서 이 패턴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은 하루 종일 식사를 고르게 분산하라고 말합니다. 소량을 자주 먹으라고 합니다. 하루에 6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이 조언은 여러분의 대사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재설정될 기회를 절대 얻지 못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췌장이 절대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대사 유연성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신체에는 2가지 연료 공급원이 있습니다. 당과 지방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둘 사이를 부드럽게 전환합니다. 먹을 때는 당을 연소합니다. 금식할 때는 지방을 연소합니다. 이 전환 능력이 대사 유연성입니다. 하지만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먹으면 신체는 영구적으로 당 연소 모드에 갇히게 됩니다. 지방 연소 기능이 녹슬어 버립니다. 세포는 인슐린에 지속적으로 공격받기 때문에 점점 더 인슐린에 저항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강남에 사는 73세의 이 씨를 치료했습니다. 심한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당이 42까지 떨어졌습니다. 떨고 있었고 혼란스러워 했으며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딸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의사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6번의 소량 식사, 정확한 일정에 맞춰 약 복용.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체는 스스로를 조절하는 모든 능력을 잃었습니다. 식사를 1시간만 늦춰도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외부 포도당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대사 유연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사 일정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례를 검토했을 때 즉시 패턴이 보였습니다. 8년 동안 나 3시간마다 먹고 있었습니다. 신체에 진정한 휴식을 주지 않고 8년이 지났습니다. 췌장은 탈진했습니다. 간은 저장된 포도당을 제대로 방출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세포들은 인슐린 저항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물은 단지 근본적인 재앙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진대사를 재훈련해야 합니다. 더 많은 약물로가 아닙니다. 전략적 타이밍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집중 식사 시간대 프로토콜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굶주림이 아닙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신체가 연료 공급원을 전환하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대에 식사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씨의 경우 10시간 식사 시간대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고 저녁 6시까지 마지막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밤새 14시간의 금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14시간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세포가 더 민감해졌습니다. 간이 지방 연소 경로를 활성화했습니다. 췌장이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얻었습니다. 3주 이내에 공복 혈당이 19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물 변경은 없었습니다. 단지 타이밍만 바꿨습니다. 2개월 이내에 110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약을 줄였습니다.
4개월 이내에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후 급락이 없었습니다. 간식을 놓쳐도 더 이상 공황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수년간 2시간마다 먹었다면 갑자기 14시간 동안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신체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 씨가 경험한 것과 같은 위험한 저혈당증이 발생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하게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 시간대입니다. 저녁 마지막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의 간격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단 30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현재 밤 9시까지 식사하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이번 주에는 저녁을 8시 30분으로 앞당기세요. 다음 주에는 8시로요. 천천히 몸을 훈련시키세요. 신진대사 기능을 재건할 시간을 주세요.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몸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된 지방에 접근하는 방법을 기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냥 약을 드시고 하루 3번 혈당을 체크하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발견한 당뇨병과 어르신들에 대한 6번째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신진대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세포들이 문을 잠갔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잠긴 문 밖에 점점 더 많은 포도당을 강제로 쌓아두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속 모든 장기를 질식시키는 신진대사 교통체증을 만듭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각 세포 안에는 인슐린 수용체라고 불리는 작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집의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그 문에 도착해서 노크합니다. 인슐린은 문을 열고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역할을 해야 하며 그곳에서 에너지로 연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 문들이 녹슬게 됩니다.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 당뇨병 약물은 문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은 열쇠를 만들고 이미 망가진 문을 더 세게 밀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응급실에서 매주 같은 패턴을 보는 이유입니다. 72세 할머니가 오십니다. 혈당 수치는 서류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지난달 의사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부전이나 갑작스러운 심장 부정맥 또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뇌졸중으로 여기 계십니다. 기록을 확인하면 매번 같은 것을 봅니다. 6개월 전에 약물이 증량되었습니다. 혈당이 아름답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기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고혈당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신진대사 경직성입니다. 몸이 연료 공급원 사이를 전환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건강한 신진대사는 사용 가능한 것에 따라 정이나 휘발유로 작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신진대사,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한 가지 연료로만 작동하는 자동차와 같으며 그 연료가 부족해지면 엔진 전체가 멈춥니다. 이 신진대사 경직성이 죽음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세포가 포도당에 접근할 수 없어서 굶주립니다. 몸이 패닉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그 호르몬들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은 과도한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 과로합니다. 심장은 손상된 혈관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느라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복용하는 모든 약물이 세포를 더욱 굶주리게 하고 더욱 절박하게 하며 더욱 경직되게 만듭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초혜 씨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새벽 2시에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부인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했습니다. 혈당이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내분비 전문의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약물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된 대로 정확히 혈당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몸이 포도당이 너무 낮을 때를 인식하는 능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세포가 너무 경직되고 저항성이 생겨서 뇌조차도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응급 상황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살인자입니다. 고혈당도 아닙니다. 저혈당도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치를 낮추려고 수년간 노력한 결과 나타나는 신진대사 유연성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잠긴 문들, 막힌 수용체들, 에너지를 열고 받는 방법을 잊어버린 세포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더 많은 약물로가 아닙니다. 신진대사를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 환자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2년 동안 어르신들이 죽거나 건강하게 걸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완성한 응급실 생존 지침서입니다. 첫째, 개인의 혈당 위험구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혈당을 120 이하로 유지하라고 의사가 말한 것은 잊으세요. 그 공격적인 목표가 어르신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뇌에는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심장에는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85 이하로 떨어지면 몸이 패닉 모드에 들어가 신장을 손상시키고 심장 질환을 가속화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65세 이상 모든 분들을 위한 안전 범위는 90에서 140 사이입니다. 적어두세요. 85 이하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180 이상이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90에서 140 사이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탄수화물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돌파구입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며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강남에서 온 73세 여성 이 씨는 2번의 심장마비를 겪은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이 5가지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저는 단 1가지만 바꿨습니다. 밥과 고구마를 모두 아침 식사로 옮겼습니다. 8주 만에 공복 혈당이 약물을 바꾸지 않고도 19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기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5일 리셋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한 연쇄 반응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5일 연속으로 30g을 섭취하게 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30g 섭취하세요. 계란 2개와 두부반 모 정도면 됩니다. 30g, 30분.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제가 처방했던 어떤 약보다 빠르게 인슐린 민감도가 회복됩니다. 그런 다음 점심과 저녁 식사 후 정확히 12분간 걸으세요. 20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닙니다. 12분입니다. 이것이 노년층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근육으로 포도당을 운반하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숨겨진 장기 스트레스를 즉시 파악하세요. 지금 당장 발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단단히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부어 있다면 신장이 이미 약물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톱을 확인하세요. 세로 줄무늬나 흰 반점이 보인다면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기 경보 신호입니다. 합병증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5번째, 한밤중 혈당 급락을 제거하세요. 이것을 저는 침묵의 살인자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강력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너무 낮게 떨어지고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수면 중 심장을 손상시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저녁 9시에 아몬드 버터 1스푼을 드세요. 딱 1스푼만요.
이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급락을 방지하는 서방형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제가 20년간 받아들이는 데 걸린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년층의 당뇨병은 약물로 싸워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대사 유연성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약물 대신 타이밍과 정밀함으로 그 유연성을 회복시키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계란 2개, 두부 반 모, 또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170g만을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30분 이내에 드세요. 이것을 5일간 하시고 6일째 되는 날 공복 혈당을 측정하세요. 오늘 수치를 적고 6일째 수치를 적으세요. 댓글에 나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60세 이상의 모든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채널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 가능한 죽음을 막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다음 응급실 방문 전에 행동하실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3가지 중요한 혈당 범위 중 의사와 함께 어떤 것부터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하고 계신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